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8주차 토요일 두 번째 복습 스터디 내용입니다. 사실 공직윤리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정리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습을 좀 다 한번 해보고요. 수업 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습 스터디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 미뤘다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어쨌든 복습이니까 계속 같이 병행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좀 밀어서 진행할까 했는데 그러면 또 재무도 밀리고 그 뒤에 지자론도 밀리고 되게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번 여기 부분 해보려고요. 일단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죠. 행정윤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같이 결과주의와 같이 절대주의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1장에서 했었던 행정 가치와 연결시켜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의 결과주의는 사회적 결과만 봅니다. 주로 사후 통제하죠. 내면적인 통제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 원칙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덜 쓰는 형태가 결과주의입니다. 사후 통제 강조하고요. 결과에 대한 처벌에만 관심을 보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사후 통제 들어가면 되고요. 자, OECD가 신뢰 적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 적자의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 신뢰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기반을 갖춘 정부, 윤리적 정부라고 했고 이 윤리적 정부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같은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막 이랬다. 이런 얘기했죠. 또 제가 정부 신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정부 신뢰. 사실 국민과 정부 사이에 완벽하게 정보가 대칭적일 수 없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이게 신탁적 신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신뢰, 상호적 신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춰질 때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신탁적 신뢰와 상호적 신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4번입니다. 공직 부패에 대한 얘기하면서 접근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체제론적 접근법만 잘 보자고 했습니다. 부패가 하나의 변수뿐만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 하나의 문화적 특성, 제도적인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봤었던 게 봐도 체제론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5번째입니다. 부패에 대한 용인 가능성으로 구분을 할 때 만약에 사회체제에 심각한 해가 없다. 선의의 부패이다. 그러면 요걸 백색 부패. 부패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대한 얘기했고 이게 25년 국가직에도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선지 볼게요. 정부와 시민 간의 유형 중에 신탁 신뢰는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이기 때문에 X입니다.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거래의 상대방이 없는 공무원 스스로 혼자 부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공직윤리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지는 못하고요. 여기는 아주 가벼운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만 제가 제일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한번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자, 공무원 헌장은 법령의 형태가 아니라고 했죠. 구체성과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행정적 자율적 윤리라고 했고요. 제가 헌법 밑에 국가공무원법부터 실제 법적 강제적 윤리라고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는 13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영해 등의 수령 규제가 있죠. 외국 정부로부터 뭔가 영해에 대상할 때 영해라고 했습니다. 명예로운 것들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모두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재산 등록 의무에 따라서 현재 재산 등록 변동을 신고해야 하는 것. 요거는 4급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급 이상의 공직자, 그다음 1급 이상의 공직자가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 등록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심사 대상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으면 그때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고충 처리, 부패 방지, 심판 등을 통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바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그죠?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구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금방공원 관계할 때 그 권입니다. 6개의 위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중앙행정기구고 또 방통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국민감사청구권 역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는 제도죠.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그러면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설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게 현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대통령령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은 표준 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령으로 행동 강령이 다시 기관들의 구체적인 성격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8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특징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현재 공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내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걸 안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외부에서 그 일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신고해 줘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법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이 법을 총괄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기관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신고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취지 진짜 중요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을 담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그 취지,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법도 있었어요. 부패방지법 있었죠. 청탁금지법도 있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논문 심사, 학위 수요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 위반에서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요거 일종의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이 청탁금지법은 정말 부정한 청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 상교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절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직무 관계와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 원, 매회견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있는 이 100만 원과 회계연도 300만 원, 금액은 제가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헌장에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느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문제에 나옵니다. 나중에 기출 보시면 저랑 같이 열심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시 등록해야 하는 재산이 채권이다.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다. 그러면 액면가 등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령 이상의 장교 이에 해당하는 군무원 재산 등록 의무자라고 했는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려면 4급 이상 소령은 너무 낮다고 제가 얘기했죠. 최소한 대령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X인 선지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약간의 국민권익위와 같은 기관을 둔다고 했죠. 그 기관 이름이 바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비위 면직자를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부패방지법에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 행정부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원이나 헌재, 선관위처럼 헌법상 독립기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이해충돌 흑피, 이해충돌 방지법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위반 행위들 신고는 어디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역시 신고의 대상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거 틀린 선지입니다.
청탁금지법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공직자의 범주를 넓게 봐서 언론사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들까지도 청탁금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임직원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아까 봤었던 빈칸이 조금 이 표현이 안 들어가서 애매했었을 것 같은데 요거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은 받을 수 없다. 초과 금품 받을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저희 공직윤리까지 일단 다 봤습니다. 빈칸 채우기에서 안 다뤘던 내용들은 또 선지를 통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많이 좀 내용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파트가 워낙 법률도 많고 내용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엄청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에센스 특강 통해서도 되게 차근차근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정말 수업 열심히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죠? 이 유튜브는 수업이 아니라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수업과 함께 활용하셨을 때 효과가 있는 일종의 부스터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기본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 얘를 정말 조절 변수, 재산 변수 중에 조절 변수로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